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도기마을 여러분, 10만 금융연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매를 향한 현명한 투자, 매트리스 투자 전문 제공 증시각도TV 12월 16일 화요일 미국 마감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몇 가지 중요한 뉴스들이 있습니다. 시장은 좀 빠졌는데요. 시장 빠졌다기보다는 기술주들이 좀 빠졌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팬비즈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되겠는데요. 기술주 외에는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았고, 특별히 제약바이오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제도 한국의 제약바이오 좋았는데, 이렇게 되면 연속적으로 그 제약바이오가 같이 힘을 받을 가능성이 꽤 큽니다. 자, 그리고 은행주들도 좋았고요. 보험주인 벅셔도 좋았습니다. 엔비디아는 그동안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했고, 아직까지 브로드컴이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정도. 그 다음에 또다시 오라클이 추가로 빠졌다는 것. 즉 뭔가 그동안에 기대감이 많았고, 그 다음에 또 AI 거품에 대한 논란의 핵심에 있는 주식들이 중심으로 시장이 좀 흔들렸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외에는 괜찮죠. 시장은 괜찮습니다. 게다가 이제 기술주 중에서도 테슬라는 지금 연속으로 남들 빠질 때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요. 오름폭도 꽤 큽니다. 이유가 있죠. 스페이스X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가 지금 어떻게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8천억 달러, 8천억 달러의 IPO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8천억 달러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IPO라고 하면 이 8천억 달러는 시가총액이고요. 8천억 달러 밸류로 하겠다라는 건데, 8천억 달러 얘기도 있고요. 뭐 1조 달러 얘기도 있고, 뭐 1조 3천억, 1조 5천억, 뭐 별 얘기가 다 많아요. 어찌되었건 정말 대단한 회사죠. 대단한 회사고, 갑자기 옛날 생각나네. 옛날에 냉각캔 같은 것도 있었는데, 2000년에 딱 따면은 그게 시원해져 갖고 캔이 냉각돼 가지고 음료수를 시원하게 먹을 수 있다는 뭐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신기한 걸 한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기술을 실현한 회사입니다. 기술을 실현했다는 거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거고, 전 세계 기준으로 가장 극단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기술을 실현한 회사가 바로 테슬라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기술 기업이고,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기술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회사가 뭐 8천억에서 1조 달러 내외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계산을 해보니까 규모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자, 그동안의 IPO 중에 가장 큰 IPO,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제 IPO라고 하면 돈을 땡긴 수준이 되는 거죠. 돈을 땡긴 수준으로 제일 큰 IPO는 사우디 아람코예요. 사우디 아람코가 제일 컸고요. 사우디 아람코는 시가총액이 대략 그 당시 상장할 당시 한 1조 7, 8천억 정도쯤 된 것 같습니다. 네, 1조 7, 8천억쯤. 그 다음에 알리바바도 그 다음으로 큰 규모였는데요. 알리바바가 250억 달러 조달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뱅크 235억 달러 조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스페이스X가 얼마를 조달하고 싶은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요, 사우디 아람코 다음으로 큰 규모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사우디 아람코는요 그냥 국가예요. 국가. 이 기업 자체가 국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물론 이제 전체 시가총액에서 조금밖에 상장을 안 하긴 했습니다만, 어찌되었거나 거의 국가가 상장한 거나 마찬가지의 느낌을 받았는데, 사우디 아람코의 경우는 상장할 때. 그 외에는 알리바바가 2천억 달러대, 그 다음에 소프트뱅크는 620억 달러대로 상장을 했습니다. 다들 어마무시한 상장 규모였는데, 지금 이거를 훌쩍 뛰어넘어서 사우디 아람코에 준하는 수준의 시가총액 기준으로 밸류로 지금 IPO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일론 머스크가 천재 중에 천재이긴 한데 무엇보다도 뭐 그냥 단순히 자기만 천재인 게 아니고 기업을 잘 끌고 나가고 그다음에 혁신을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기술자들을 매료시켰다라는 측면에서 대단한 사람이죠. 뭐 그 경영자로서도 대단하고 그리고 뭐 실제로 그 최근에 이제 얘기 들은 바로는 그 뭐야 삼성 저기 뭐야 파운드리 삼성 파운드리 기대가 큽니다. 삼성 파운드리에 그 회의하잖아요. 회의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직접 들어온답니다. 뭐 줌 회의이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면 계속 꼬치꼬치 끝도 없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끝도 없이 꼬치꼬치 캐물어서 알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한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은 한국의 경영자들도 배워야 할 거예요. 한국의 경영자들도 사실은 경영하는 핵심 리더가 핵심 기술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전 잘 끌고 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 그 최근에 뭐 우리나라에서 에이모라는 이제 신생이지만 이제 대기업이 된 그 화장품 회사 사장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경영자들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근데 그런 측면에서 매우 뛰어나죠. 그래서 오히려 저렇게 그 대표가 열심히 하면 그 영역에서의 성공 가능성 높아지니까 삼성 파운드리도 그런 측면에서 기대를 좀 해봅니다. 자, 근데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그런 탁월함을 가지고 갔는데 이분이 탁월한 데가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주가에 관련돼서 주식 시장에 대한 이해와 주식 시장의 메커니즘 그리고 가격 형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정말 탁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런 천재성이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자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 사회적인 공헌을 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스페이스 X를 살리는 게 중요하겠어요? 스페이스 X를 성장시키는 게 중요하겠어요? 뭐 사회적으로 기여를 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자 그러면 자 우리는 심리 법칙이니까 우리는 심리 법칙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역으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왜 지금이냐는 거야. 왜 지금?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 하겠지 당연히. 그건 뭐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더 큰 일을 하려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하겠지. 단순히 근데 그것만일까? 왜 지금 이 시점에 IPO 얘기가 나오느냐는 거죠. 네. 왜 이 시점에 아주 큰 거 날려서 성공하긴 했습니다. 뭐 그런 어떤 조건값은 마련이 됐으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환호하게 하는 조건값을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밸류에이션을 어떨 때 상장을 할까요? 네, 기업인입니다. 기업인으로서 도산의 위기까지 갔던 양쪽 회사 모두가 도산할 뻔했죠. 스페이스X하고 테슬라하고 그때 다 두 자식이 있는데 두 자식 다 굶어 죽을 상황이라서 모두가 다 한 자식을 포기하고 한 자식을 취해라 라고 할 때 도저히 난 그럴 수 없어서 두 자식을 다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 라는 게 이제 전기에 나오죠. 그의 전기에. 근데 사실은 스페이스X가 제가 보기엔 조금 더 중요한 회사이기도 해요. 네, 스페이스X가 어떤 영혼의 측면에서 보면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자 그러면 스페이스X를 사회적인 기부 차원으로 상장을 할까요?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상장을 할까요? 그러면 가격을 적당하게 받고 싶을까요? 덜 받고 싶을까요? 많이 받고 싶을까요? 저의 오늘 그 가장 큰 화두는 이 부분입니다. 이분의 능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 대단한 능력을 가졌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는 생산성 혁명을 일으킨 것이고 그리고 테슬라의 생산성 혁명에는 스페이스X가 강력한 역할을 했던 거고 그죠?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해야 돼? 왜 꼭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해야 돼? 그냥 스테인리스 스틸로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바꿨죠. 그런 놀라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의 전개에 보면 다 나옵니다. 스페이스X의 시가 그 밸류에이션이 언제 상장할 거냐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분이 정말 제가 생각하는 대로 주식에 관련된 천재라면 시장이 좋을 때 상장을 할까요? 나쁠 때 상장을 할까요? 네, 그게 저의 오늘 아침 의문입니다.
이분이 천재인데 시장이 좋을 때 상장할까 나쁠 때 상장할까? 시장이 좋을 때 상장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 저는 이분에 대해 충분히 인정한다니까요. 이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자, 거대 IPO가 있고 나면 시장이 파이널 갈 경우가 많아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 경험상으로 보니까. 그리고 거대 IPO가 성공을 하면 시장이 뜨겁고 좋아야 돼요. 아주 뜨겁고 좋아야 됩니다. 물론 뭐 조금 더 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근데 보통 거대 IPO가 들어올 땐 시장 상황이 나쁠 땐 절대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자금을 다 땡길 수가 없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돈을 땡겨야 되는데 그 돈을 땡기려면 분위기가 아주 뜨겁게 달아올라야 가능하거든요. 보통 그렇습니다. 보통 몰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우리를 기폭제로 시장이 더 뜨겁게 타올라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네, 그거는 가능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스페이스X가 상장되고 났을 때 시장에 대해서 한번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만큼 자금을 빨아들일 만큼 시장이 뜨거울까? 자금을 조달해 줄 수 있을 만큼 시장이 뜨거워야 된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거대한 애들이 와서 자금을 흡수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 주식시장이 지난 20년간 지수는 제자리에 머물렀습니다만 최근에 오른 거 빼고 지수는 제자리에 머물렀습니다만 시가총액 상승과 기업 증가수는 세계 탑입니다. 세계 탑이에요. 그 얼마 전까지 중국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한국은 조달 시장이지 투자 시장이 아니라는 거를 엄청나게 많이 보여줬던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제자리인 이유예요. 시가총액이 2배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제자리인 이유는 끝없는 공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요는 없는데 공급이 많고 이제 드디어 사람들이 알았지? 이렇게 공급만 많은 시장이 있으면 나만 개털된다. 그래서 이제 해외로 떠난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 문화를 바꾸겠다는 거고, 법 개정을 통해서 조달 중심의 시장에서 공급자 중심, 그러니까 조달 개념의 시장에서 이제 투자 개념의 시장으로 좀 바꿔보겠다라는 게 지금의 정책이죠. 그동안에는 그런 정책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상법 개정도 결국 따져보면 투자자 중심으로 시장 분위기를 바꿔보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경험하는 불공정성을 없애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불공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주주들은 프리미엄 받고 파는 누구지? 저 지난번에 나와서 김용남 의원께서 되게 재미난 얘기했잖아요. 경영권 프리미어라는 영어 단어가 없답니다. 경영권 프리미어라는 영어 단어가 없다.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한국에 있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는 공급 중심이었고 미국은 그렇진 않았죠. 자, 그런데 자, 여기 우리가 경험했던 지수가 제자리인데 상장 주식 수는 세계 최고고 그다음 시가총액이 2배 늘어나는 그 마술은 뭐 때문에 경험했다? 공급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기업이 공급이 되면 시장에 뭐 1조짜리 내외의 회사가 시장에 공급되면 시장의 유동성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게 문제죠. 그게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머스크의 특별히 주식 시장에서의 대단함을 감안해 보면 시장이 나쁠 때 들어올 것 같지는 않아 보이네라는 것이고요. 시장이 좋을 때 자금을 땡기기가 좋기 때문에 시장이 좋을 때 들어올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번에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된다면 지금 미국 시장은 상당히 좋은 때구나. 상당히 좋은 때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투자자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죠? 예. 상장하기 좋은 때라는 거는 투자자들한테는 좋은 때가 아닌 거예요. 투자자들한테는. 그쵸? 그거 이해되시죠, 다? 조금 이따 더 궁금한 점은 다시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뉴스입니다. 케빈 해시 이름이 똑같아서 헷갈렸거든요. 케빈 해시이 연준 의장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케빈 해시이 아니라 케빈 워시 닦아주시는 분인가? 네,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오히려 유력한 차기 연준 의장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뉴스 지난 주말부터 나오던 뉴스인데요. 좀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예, 캐비넷이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NEC 위원장이 오히려 2등으로 떨어졌다는 뉴스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주변 고위 인사들이 해시시 트럼프와 지나치게 너무 가깝기 때문에 차기 연준 의장으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폴리마켓에서도 케빈 해시시 아닌 케빈 워시 전 이사를 높은 확률로 조금 더 높은 확률로 배팅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 중후반으로 워시를 해시보다 좀 높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또 재미나는 거, 존 윌리엄스 뉴욕 유는 총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자, 이분은 포기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행사에 나와서 2026년을 앞두고 통화 정책은 잘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나는 지난주에 금리 인하 결정에 매우 찬성했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네요. 본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다 공통점은 트럼프의 금리 인하와 완화적 금융에 대해서 다 동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장이 되기 위해서 또 그렇게 강력하게 그런 주장을 또 펴고 있다라는 점도 재미난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마 또 지금 거시 차원에서 고민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요. 일단 미국 시장 기준으로는 금리가 내려갈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지금 뭐 주가에서 좀 빠져도 걱정을 안 하는 게 결국 금리를 내리겠구나라는 점이고, 오히려 채권 시장에서 이 기조가 틀어지지 않을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채권 시장에 이게 틀어지지 않을까, 요거에 대한 이제 걱정은 좀 하고 있지만 괜찮습니다. 금리를 내릴 거니까. 그런데 이번 주에 이제 일본이 12월 금종위가 열리죠.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금리를 올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은요. 지난번 이사벨 그 의사가 얘기했죠. 인상 쪽이 더 마음이 편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 2025년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미국 주식은 조금 올랐고요. 괜찮게 조금 올랐고, 여타 주식들은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유럽도 그렇고 뭐 여기저기 나라들이 미친 듯이 올랐어요. 그럼 결국 한국이 제일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한국은 24년도에 떨어진 것 때문에 더 많이 오른 거고요. 결국 그 미국을 제외한 그 제3세계 시장의 상승이 25년도에 주식과 자본시장의 핵심적인 흐름이었다면, 이 이유는 무엇인지를 잠깐 찾아보면 이유는 뭘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미국 시장은 조금 올랐는데 여타 시장은 엄청나게 올랐다.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뭐 보셨다시피 원자재 시장도 엄청나게 올랐죠.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트럼프 정부에서 맞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의도하고 있는 달러 하락이 투자자한테 제대로 먹혔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의 달러 가격을 보면 달러 가격은 계속 하락 중이었습니다. 한번 진짜라고 생각하실 분들을 위해서 한번 찾아보죠. 오늘 전체적인 달러 테이블부터 먼저 보여주세요. 환 테이블부터. 환은 뭐 크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네. 환은 오늘 원화는 오랜만에 조금 약세였고요. 자, 그리고 다시 위에나가 1,155엔 초반으로 떨어지고 있죠. 이번에 금리를 내릴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달러 가격들을 보시면 작년도 11월에 저기가 됐잖아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됐잖아요. 이게 왜 안 나오냐? 멀쩡한 기기들도 저한테 오면 기능을 안 하더라고. 자, 저기 보시면 차트 보시면 오른쪽 제일 꼭지가 23년 직전이에요. 23년 직전 꼭지가, 오른쪽 꼭지가 달러가 계속 강세가 되다가 그 꼭지 11월에 당선이 됐으니까 그 이후로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됐나? 달러가 꼭지에서부터 이후가 지금 트럼프의 재임 기간이거든요. 현재 계속 떨어졌죠. 그죠? 달러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주식보다도 타
타국 증시, 그다음에 원자재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올해 미국을 제외한 여타국의 초과 강세는 그거는 달러 약세에서부터 기인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금리를 내리면 달러 약세는 더 진행이 될 수 있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뭘까요?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미국을 제외한 여타국들이 주식시장도 좋고 경기가 조금씩 회복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금리를 인상하는 사이클로 가고 있습니다. 자, 1번 이번에 금리 인상하고 또 두 번 정도 더 금리 올릴 거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1%까지는 올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그다음 유럽도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한국은요. 한국은 저절로 금리가 올라갔죠. 지금 이미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그 몇 가지 보니까 중국하고 미국이 원투펀치 애들은 금리를 내리고 있는데 여타국은 더 이상 금리를 내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어떻게 작동될 것이냐가 26년도에 거시경제 흐름에서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유럽도 금리를 올리고 뭐 일본도 금리를 올리고 주요국들이 금리를 이제 올리는 방향으로 전환이 되면 미국이 금리를 원하는 대로 계속 내릴 수 있겠느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26년도에는요. 거시경제만 축으로 한번 예측을 해본다면, 뭐 이 예측은 뭐 맞는 예측은 아니지만 그냥 재미삼아 해본다면, 미국은 어쨌든 내년도에 금리를 한두 번 더 내릴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타국보다 금리가 꽤 높으니까. 자, 그러면 금리를 미국은 내리고 여타국은 금리를 올리는 방향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달러는 기본적으로 뭐 한국까지는 넣지 않으셔도 생각하셔도 되니까 달러는 약세를 간다는 얘기고, 그러면 우리가 25년도에 경험했던 이 세계는 더 강화된다 라고 생각해도 거시만으로 봤을 땐 요거 하나의 이슈로만 생각했을 때는 그 가능한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26년도는 미국 시장이 진짜 재미없고 여타 시장이 25년의 연장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달러와 금리라는 측에서 봤을 때. 자, 근데 여기서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스페이스X 같은 대형 물건이 쑥 들어가. 물량 폭탄 터져. 공급 물량이 폭탄 터져. 이건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된다면 보장은 없고요. 이렇게 된다면 보장은 없고, 그러나 어쨌든 공급이 맞는 건 공급이 맞는 거니까 일단 변수는 변수대로 우리가 받아들이자. 실제로 어떤 또 다른 변수가 시장을 바꿀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런 변수가 있구나라고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금리 볼게요. 금리가 이제 중요한데 금리가 아주 약세로 가다가 4.2% 근처까지 가던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다시 조금 숨고르기를 했습니다. 숨고르기를 했고 단기적인 충격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연준에서 계속 단기물 채권 사주겠다고 하니까 단기물 쪽에서의 문제는 분명히 해결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단기물에 의해서 시장이 요동치고 하는 것들은 이제 곧 해결되니까 그거는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단기적으로 뭐 금융 쪽의 사이드의 문제로 인해서 자산 시장이 뭐 문제가 생긴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그 미국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그 비교를 해드린 거고 앞서서는 26년에 봤을 때 달러와 환율의 위치를 보건대 상대적으로 25년에 재판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 근데 미국 증시는 그럼 나쁘냐? 공급 물량 많아져서 부담이 되는 거는 맞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돈 풀기, 그러니까 그 금리를 낮춰서 자산 시장을 계속 버티고자 하는 거는 포기하기가 좀 어려운 게, 이제는 미국은요, 제가 보기엔 앞뒤가 전도되었어요. 앞뒤가 전도되었어. 무슨 말이냐면, 화면을 다시 이제 저것도 보고 올게요. 까먹기 전에. 답안, 원자재. 자, 원자재 또다시 올랐죠? 예, 은가격, 구리가격 또다시 올랐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달러 약세가 만들어낸 풍경이다
라고 거칠게 본다면 단순하게 보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뭐가 도취가 됐냐? 미국의 경우는 경기가 주식을 살리는 게 아니고요. 주식이 경기를 살립니다.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이 온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소위 말하는 부의 효과 이게 너무 강해. 모든 퇴직자들이 경기가 아무리 나빠져도 불만이 없이 그냥 잘 돌아가는 이유는 나의 퇴직연금이 버텨주기 때문이죠. 트럼프가 여기서 만약에 주식시장 꺾었다? 중간선 물 건너 가는 거예요. 네? 아무리 봐도 그렇죠. 주식시장 망치면 중간선 가는 겁니다. 물 건너 가요. 못 망쳐요. 그냥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끝없이 예를 들어서 언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 면역력이 근본적으로 없어져가지고 한 방에 훅 가는 일이 벌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저는 다 모르겠고요. 근데 어쨌든 계속 직행하기 위해서 갈 거다. 왜? 주식시장이 무너지면 미국 경기 무너진다. 네. 그래서 갈 거고 지금 하나의 안간힘은 그나마 주식시장에 기대지 않으면서 잘 가고 있는 거는 AI 시장이죠. AI가 미국의 가장 강력한 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AI의 성장 동력을 죽일 수는 없을 겁니다. 고용이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는 정말 유일한 성장 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를 위한 어떤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아마 끝까지 밀어붙일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미국은 금리를 고공행진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거를 뭔가 조달해줘야 되고 보완해줘야 되고 지원해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이 측면에서는 또 이걸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미국 시장 이게 단기 조정을 보면서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를 보면서 미국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 그리고 미국 시장과 다른 타국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금리 그리고 환율 이것의 변수들을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이걸 드린 거는 제가 정답을 드리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도 앞으로 경제의 세상을 볼 때 이 변수들이 어떻게 하모나이제이션이 되면서 결과값을 만들어내느냐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답을 못 드려요. 이건 모르는 누가 알겠어. 누구든지 몰라. 근데 변수값이 어떻게 움직여서 결과치가 저렇게 나오는 거구나 라고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입장이에요. 이 변수값이 어떻게 되는지만 생각을 해놓으면 다음번에 이렇게 가는 거구나 라고는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당황하지 않고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거를 본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은 주식시장을 꺾을 수 없다. 절대 꺾을 수 없고 AI를 여기서 꺾는다? 말도 안 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서 미국 시장이 며칠 빠졌지만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되고 오히려 26년도가 25년도에 재판이 될 수도 있는 이 변수 값을 본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라는 고민은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같이 배우고 공부해가는 입장이니까요. 여러분도 같이 공부하고 배우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학생이 리포트 하나 오늘 여러분들한테 발표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더 뛰어나신 분들이 훨씬 많으니까 댓글로 보완을 해주고 더 그림을 완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